네, 안녕하십니까. 캐팅 김성우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우리 전 특전 요원이자 언노운님과 언노운 2입니다. 언노운 2 자 이렇게 또 모셔봤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지금 우리 군의 특전사 약간 전술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좀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특전사 내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선은 저희가 군인이라는 이 본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런 본질적인 것이 많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인원들이 정말 내가 군인으로서 또는 특전 요원으로서 내가 임무 수행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방위에 이바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많은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역을 했고, 많은 인원들이 아직도 현재까지도 부대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도 각종 실전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원래 예전부터 하고 있던 이런 기본적인 전술들까지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잘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라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국민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 또 공감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특전사 인원들이 정말 많이 제보를 해주거든요. 이게 자정작용이 좀 잘 안 되나요? 특전사 내부 아무래도 저희가 뭐 한두 사람이 하거나 밑에 사람이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인이다 보니 상명하복 그 다음에 이런 보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대원이라면 뭐 지역대장을 중대장을 거쳐야 되고 지역대장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작전과장, 대대장, 그 다음에 여단 참모부까지 올라가서 작전 참모, 그 다음에 참모장, 여단장까지 이런 많은 계통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나 이런 보고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우선 가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검토 과정에서 설득을 하지 못하면 이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고, 이 가운데 높으신 한 분이 그게 맞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라.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했었던 옛날 전술이나 옛날 방식으로 해라 하면 바뀌지가 않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나 이런 데서는 지휘관이라는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특전사가 이제 팀 단위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 전술이 수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인원들이다 보니까 더 많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장비의 발전에 따라 전술도 많이 바뀌고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일 텐데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받아들인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게 조직 문화적으로도 좀 문제가 크게 있는 게, 장교들 이제 그러니까 고위급 장교분들 중에서도 안 받을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가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을 뿐더러, 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저희 팀원들의 주축이 되는 이제 부사관 인원들 중에서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굳이 왜 그걸 또 하냐, 이런 식의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워리어 플랫폼으로 들어온 장비들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장비만 달아놓고 그냥 쓰지도 않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무슨 건전지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이런 부사관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좀 총체적으로, 그래서 장교들이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빠져져 있는 이제 매너리즘이 있는데, 이제 특전사에서는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못하면 팀원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낮은 계급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사관들 중에서도 뭐 상원사급 장교들도 뭐 지역대장 이상급들이 좀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거나 조금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로 저희가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도트 사이트, 확대경,
그리고 원거리 조준경, 표적 지시기 등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알총으로 흔히 알총이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안 달린 총으로 하던 전술 플러스로 이 주어진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교육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전에 했던 그 교육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를 하라고 하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 학교에서 이제 교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보급은 야전 부대에 먼저 보급을 하고 이 보급 계획에 학교 부대들은 없다 보니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분야라고 하면 특수전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관학교나 부사관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 게 그 워리어 플랫폼을 제가 사관학교랑 부사관학교에 가장 먼저 보급을 해야 된다. 결론은 특수전 학교도 포함되겠죠. 왜냐면 부사관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니까. 특전 부사관들은 육군 부사관학교 교육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순위가 4순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야전 부대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 경계 부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4순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야전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학교 교육 기간은 그냥 완전히 센 기초만 어떻게든 해가지고 보내면 된다라는 좀 이런 인간만 시키면 된다라는 좀 마인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보니까 특전사가 그렇게 진짜로 훈련을 많이 못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특전사 생활을 한 7년 이상 했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부대에 갔을 때랑 그 5년 뒤에 부대에 있었을 때랑 제가 전역 직전에 부대에 있었을 때랑 감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퇴보했고, 그 훈련 방법도 퇴보했을 뿐더러 통제하는 방법도 더, 저희는 이제 보병화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자율성도 없어지고, 옛날 같았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대기 사격을 한다 그러면은 중대장이 지휘를 하고 뭐 선임관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교육 훈련을 했다면, 지금은 사격 한 번을 해도 뭐 영광급 자격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저희가 보병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하면은 보병화된 게 아니라 자꾸 학교화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화가 좋은 학교가 말리 표현해서 학교화한 거지 그냥 하나의 청소년 기관. 예, 맞습니다. 이 특수전 학교 이런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정규 교육 과정 그런. 중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훈련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부대에 갔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부대에 이제 그 전임원 사령관님 영향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뭐 사격만 해도 뭐 나인홀 사격을 한다든지, 나인홀 사격이 뭐죠? 이제 일종의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사격 같은 건데, 엄폐물, 엄폐물을 이제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놓고 다양한 사격 자세를 연습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다. 누워서도 쏜다거나, 네, 맞습니다. 예. 무릎 사이에서 옆으로 쏜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그 하면은 이렇게 Q 네. 버튼 누르고 그렇게 하듯이 쏜다는 네. 거죠. 지금 예. 일반 육군에서 뭐 엎드려 쏴, 무릎 쏴, 뭐 입사 옷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 사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오류 플랫폼이 없어서, 심지어 그때는 레일도 없어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뭐 수직 손잡이 만든다고 막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엉거주춤 막 만든 이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의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부대에서도 그걸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케이블 타이로 손잡이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 말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수도 이거 물 호스 반바지 가려고 돌리는 그런 걸로 해서 조악하게 좀 만든 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인원들이 열정이 있었고 부대에서도 우리가 못 해주지만 그렇게라도 해라. 왜냐하면 전투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해줬었는데, 근데 시대가 지날수록 나인홀 사격 자체는 사라지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사격 측정 기준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대를 나오기 전에는 나인홀 사격의 짝퉁 버전으로 해서, 원래 다양한 자세를 하는 게 목적인 나인홀 사격인데 끽해야 무릎사 정도, 그리고 끽해야 그냥 이제 좌우수 변환 사격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약간 가라 형식의 이제 나인홀 사격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수준이 떨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인홀 사격도 미군 기준이나 이런 해외 민간 기준으로만 봐도 기초 사격술에 포함될 정도의 이제 초반에 거쳐서 지나가야 될 사격 기술인데,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봅니다. 특전사가? 예, 맞습니다.
일반 보병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사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 근데 유일하게 701 특공만 이제 그때 라이너 사격. 예, 나인홀 사격을 정식 나인홀 사격을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특전사는 특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S23이나 또는 뭐 아이폰 14 프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특수부대 또는 세계 전장원군 표준이라고 하면 저희는 예전에 5년 전 바뀔 때가 이제 갤럭시 S1 또는 뭐 아이폰 3 같이 이제 스마트폰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뀌고 나서 태동하는 시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보안 앱이 깔려서 그나마 스마트폰 기능이 있던 것들 기능 다 막히면서 그냥 피처폰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예를 들어서 미군들은 지금 아이폰 14 프로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각종 이 K 군대의 악성 앱들을 깔고 있다. 네 깔려서 이미 그 기능을 마비했다. 네, 카메라도 안 되고 스마트폰에 카메라도 안 되고 GPS도 안 되고 그런 식의 그냥 보이기만 봤을 때는 스마트폰인데 의미가 없다. 네. 표현이 적절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들이 없고 그 다음에 훈련만 시키면 인원들이 정말 잘 따라옵니다. 흡수도 잘하고 어차피 일종의 이 특수부대를 하기 위해서 선발이 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제가 느꼈는 게 초과 근무를 다 채웠어도 필요 없다 또는 이제 주말에 그냥 이런 것도 상관없다 그냥 하고 싶다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배움으로써 우리 팀이라는 게 제대로 된 특수부대로서의 기능을 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아직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뭐 가장 흔한 예로 특수부대의 기능 자체가 원래 국가의 전략 부대로서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명령을 했을 때 즉각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최근에 수단 그 대피시킬 때도 특수부대원들을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임무 수행을 하려면 평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기간도 많고 계속 훈련하기도 빠듯한데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인원들조차도 이제 못하게 막고 그 야전에서 경험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이제 와서 이거 위험한가 하면 괜히 뭐 사고 나거나 또는 뭐 위험 부담 또는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내가 이번에 평정 들어갈 때 잘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부담될 것 같다 그냥 다른 사격 이런 거 잘해줘도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해서 안전사고만 없으면 난 진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밑에 특수부대로서의 기능을 거세시키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특수부대라면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 게 지휘관의 목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훈련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다치면 본인들의 진급이나 영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좀 최근에 그 수단 방문했을 때 그 707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뉴스로 네.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장이 흑복이더라고요. 원래 그 흑복이라는 것이 대테러 때 물론 707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테러 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작전이라는 것은 작전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가는 건데 뭐 이제 기자님도 또 흑복에 대해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특임대 근무를 했었을 때 저도 이제 대테러 임무를 707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대기를 하면서 임무 수행을 했었었는데 그거 관련된 문제로 해서 이제 대테러 작전복 소요 제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참 벌써 한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때도 왜 우리가 멀티캠 작전복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소요 제기를 쓰는데 항목들이 한 4-5개 되는데 거기다 거의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계속 다 채워서 넣습니다. 군에서 대테러를 담당하는 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국내에서 전담하는 거는 주로 국내에 있는 경찰특공대나 스왓 이런 애들이 담당하고 국외 작전은 다 군에서 대테러 기관들이 담당을 한다. 근데 해외에서 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기관들이 저희가 이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샘물교회 사건도 그렇고 다 이제 도심 지역 환경 이런 데 들어있는 적들보다 주로 이제 뭐 사막이나 이런 야지 이런 환경에 있는 적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례도 있고 분석 나온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환경에서 흑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야간에도 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사막 환경을 제가 이제 파병 기간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야간에 검은색이 더 안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진짜 경험이 없으셔서 하는 소리고 검은색이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들이 이게 주변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시로 보면은 왜 검은 콩알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는데 이번 수단 작전에서도 이제 프라미스 작전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거기 수단도 이제 그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국가인데 그리고 다 개활지지 않습니까? 사막 특성상. 근데 거기에 흑복을 입고 들어왔다? 그거는 제가 감히 정말 지휘관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얘기 드리면은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하들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몇십억씩 들여서 훈련시켜놓고 그럴 거 사지로 내보내실 겁니까? 제가 전역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 반성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 부하들이 전역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목소리에 힘이 갑자기 눈물 고이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흑복이 그들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실작전이었고 실탄도 소지하고 가지 않았나요? 소지하고 갔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소지했을 거라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 흑복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위압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압감이라는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을 뿐더러 해외도 그렇지만 뭐 경찰 기관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이제 대테러 부대들은 흑복을 이제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 검은색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색상이 아니다 보니 이제 잘 안 나올 뿐더러 이제 멀티캠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게 멀티캠 자체가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위장 범위가 그나마 현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형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단순히 도심지에도 그 건물 디자인이나 화단 아니면 뭐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검은색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색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캠을 선호를 하고 추가적으로 멀티캠을 사용을 했을 때 작전 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장구류 장비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만약에 이번 뭐 수단 사건의 예로 들면 흑복을 입게 되면 오히려 침투 과정에서 들키기 때문에 괜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전을 하는 필드에서 뛰는 많은 인원들은 소요제기와 말들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특전사 또는 이제 707에 유능한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제가 처음에 드렸다시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위압감이고 그 다음에 상징성이기 때문에 작전보다는 검은색으로 가라.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간 팀들도 원래는 본인들만의 자기들만의 그런 팀 셋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707에 있는 또는 사령부에 있는 사람이 통제를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안 좋은 상상을 해버리면 뭐 제가 경험한 특전사에서는 단순히 복장 색깔만 통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화기나 또는 장구류 셋업까지 다 통일을 시켰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셋업이라면 뭐 권총의 위치나 뭐 내가 긴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장구류들의 위치를 다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K군대식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원래는 이런 작전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한 팀을 보낸다기보다는 707에서 유능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또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또 긴급 연습을 시킨 다음에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맞죠? 네. 근데 그때 또 출발 전에 복장 검사 한번 하고 야 셋업 다시 리셋 한번 하고 KW 지휘관 세팅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진짜 근데 소요제기를 분명히 해요? 인원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또 뭐 대대에서 올리든 지역대에서 올리든 중간에 한번 커트되면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계속 대테러 할 때 위압감을 줘서 범인이 좀 주춤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데이터화된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심리학과를 잠깐 이제 배웠었는데 자극의 일반화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자극이더라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색상이 달라도 저희가 무장을 하고 누가 봐도 쟤는 대테러 부대다 라는 모습만 보여주면 동일하게 자극의 일반화로서 이제 동일하게 반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흑복은 요즘 보면은 흑복 입으면 더 작아 보이잖아 사람이. 검은색이 좀 말라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색깔이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저 오히려 요즘에 흑복 입은 사람들 보면 좀 뭔가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난 역으로 너무 단조로우니까 검은색에 특수 인무대만 딱 붙어 있는데 멀티캠은 좀 뭔가 다양한 무기체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흑복을 입으면 화기도 다 흑색으로 통일해야 되는 거죠. 붙이는 것들도. 맞습니다. 네, 화기 이런 부착물 위치부터 해서 그런 것들 다 통일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 이거죠. 아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총기 붙어서 엎드려 쏴를 해야 돼. 그러면 땅에는 검은 게 없잖아요. 아스팔트가 아니고사. 근데 우리가 전투는 아스팔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지에서 하면은 그래서 멀티캠이 아무리 봐도 어울리는데 그럼 우리 특전 필세도 지금 하고 계신데 저기 나무에 매달리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것도 전투할 때? 특전 픽셀도 보시면 그 패턴 안에 검정색이 있습니다. 네. 그 검정색이 마찬가지로 걸어다니 표적지 수준으로 잘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계속 수단 얘기를 하지만 뭐 수단도 그렇고 요즘에는 야간 투시경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눈에 쉽게 이제 띄기도 하고 멀티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사막 지역이나 최대한 많은 지형의 이런 위장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특전 픽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록색이다 보니까 정말 숲을 이런 지형이 아니고서야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애로하다고 이제 현장에서도 많은 대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몇 년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CCT는 왜 입는 거야? CCT는 제가 봤을 때는 공군의 이제 지휘부에서는 특수부대를 정말 전략 부대로서 전략 자산으로서 대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군은 사령관님이 조종사잖아요. 파일럿 출신이잖아요.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니까 또 터치를 안 할 부분도 있고 약간 리스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선머슴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우리는 지휘관들이 보병이잖아. 그럼 특전사도 보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나도 뭐 특전사 별거 있어? 나 같은 보병 아니야? 야, 니들도 보병이잖아.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정확히 제 이제 CCT 대원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 CCT나 이제 사트 같은 경우는 자기 조종사들이 위험에 처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긴밀하게 서로 이제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부사관들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비나 이런 거 있어서도 물론 이제 비행기 장비에 비해서 저희 개인 장구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결제를 해준다고도 하지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펙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호 존중이 된다는 건데 이제 보병 이제 육군 문화가 좀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제가 항공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 항공 동기들이 하는 말이 그 동기는 이제 공군 부사관 출신이다 보니까 공군 문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공군 부사관 4년을 하다 온 인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원이 육군 항공 가서 놀랬던 점이 공군은 조종사 한 명 지키려고 개전 초기에 만약에 전투기 탑승을 못했다 무조건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군은 국지도발 잡게 때 조종사가 M16을 들고 잡으러 간답니다. 주둔지 이제 침투한 인원을 이거부터가 지금 조종사에 대해서 리스펙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휘관들이 주둔지 방어 개념에 조종사들이 요즘에 탄약고도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중위들이 탄약고 근무도 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아예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확실히 그러네. 참모 총장님이 조종사 출신이니까 조종사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문화가 잘못됐네. 애초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화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전도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 부사관들에 대한 문화도 우리가 장교 교육 기관에서 훈련 부사관이 장교를 교육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전문 교관이. 맞습니다. 예. 지금 학군단은 또 갑자기 학군단 얘기가 나오는데 학군단도 지금 학군단 훈육관들이 교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바꿔서 학군교나 사관학교에는 우리 훈련 부사관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한미연합사단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 증원여단 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미군들 CQB를 교육하시면서 막 토의를 하시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면서 전 그거 보면서 우리도 저런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런 분들이 장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부사관 교육을 네. 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사관 훈련 부사관들이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좀 아쉽다. 그래야 또 리스펙이 될 텐데 우리가 인간에서 부사관들 바라보는 또 리스펙이 생길 거 아닙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증원여단 제가 알기로는 행보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참된 부사관 상이 그런 분이고 실제로 미군 같은 경우도 웨스트 포인트나 뭐 ROTC 그 주요 교관들이
다 막 델타 출신 교관, 사격술 교관이 델타 출신 교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교들 진짜 정예화 교육 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자기 후배들 이 사람들이 야전 나가서 자기 후배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다 있고 또 부사관의 그 전투 기술에 대한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과감히 장교 교육에도 사용을 하는 건데 낮은 계급이지만 근데 한국군 문화가 아시다시피 장교들이 부사관 무시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았는데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우월감에 차 있어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 또 미군도 교관들은 그 참전을 안 하면 또 참전 경험이 다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컴뱃 이게 다 네.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도 그러면은 파병 갔다 온 인원들 위주로 아니면 그런 훈련 부상에 대한 파병을 보내주는 걸로 해서 키우면 되는 건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전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장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Q코스라고 해서 미 그린벨의 그런 양성 과정을 보냅니다. 거기 갔다 온 인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뭐 제가 경험했었던 곳에서는 그 인원을 활용을 못하고 단순히 어디 교장 관리관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인사 운영이 많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보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어떤 시스템이든 흔히 용병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소위로 임관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창급 부대 전투원으로서 소부대 전술에 정말 달인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가 막상 임관을 했을 때 자격증 그 다음에 위탁 교육 이런 점수들을 쌓아서 자력을 쌓고 또는 평정을 잘 받아서 진급하기 위해서 또는 장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거치다 보니 중대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대장까지 가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 과연 이 소부대 전술에 대해서 모르는데 과연 이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얘기하니까 자꾸 좀 방대해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교육받은 부사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다기보다는 스쳐서 이제 얘기 좀 했는데 그 친구도 전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그런 것 같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왔는데 본인이 갔다 온 그 활용을 어디 뭐 관리장 그냥 그렇게 특별 관리를 좀 해야 좀 그럴 텐데 그 친구 딱 전역할 거라고 딱 얘기 듣고 왜요? 그때 쟤 갔다 왔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저 우리 군대가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병과 특전 보병 그 특임 보병 좀 분리가 좀 병과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교 병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교 병과요. 네.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특전 장교 출신들한테는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 이게 이미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병과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저희 특전사 출신들의 보직을 위해서다 이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특전사 출신들을 위해서 병과를 떼면 저희 안에서는 진급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더 보직이 힘들죠.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도 저희는 이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교들도 이제 전부를 다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일부 이제 일종의 개혁파들 사이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무래도 밥그릇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류 사람들은 솔직히 진급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작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은 중대장 필수 보직을 마치고 나서 진급할 수 있는 참모 보직을 많이 원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차 중대장 해도 된다. 우리는 작전팀에 계속 있고 싶다. 작전을 잘하고 싶다.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밥그릇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많은 것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임무 수행 할 수 있는 한 개 팀 있는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큰 자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전시라고 봤을 때 작전팀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참모부서는 하나의 서포트하는 역할인 거지. 맞습니다. 네. 전투는 우리가 그잖아요. 작전이 잘 내려왔어. 작전이 잘 내려와도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는 건 중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팀장한테 야 여기 점령해라고 하면 그 가는 길은 팀장이 정하는 거지. 맞습니다. 작전 참모가 다 일일이 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가 나올 줄 알고. 결론은 지금 우리가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건 작전팀이나
실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부대 전투를 하는 그 지휘관들한테 영향이 둬야 되는데 우리 군대는 전쟁을 안 하니 인정받는 건 참모들인 거고 중대장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짧게 거쳐만 가는 이런 조직 문화가 또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 만약에 특전사를 만약 별도로 간다면 특임까지도 포함하시는 거죠? 아니면 따로 아예 특전사만 따로 별도입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만약에 특전 장교 병과를 따로 만든다, 특수전 병과를 따로 만든다 하면은 일단 특전 팀에서는 중소위 편제를 이제 미군처럼 저는 가는 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선호를 하는데 지금의 특임보병 같은 이제 특공이나 수색 이런 데를 이제 소중위 때 경험을 이제 팀장을 그곳에서 시키고 거기서 이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이제 팀장을 특전사로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 훈련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대신 이제 특수전병과 출신들은 참모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참모 기능 있는 인원들은 그냥 일반 보병에서 받아온 다음에 그냥 좀 업무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전투력에 몰빵을 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네. UDT가 그래요. 아세요? 아, 그건 몰랐어요. UDT 참모 장교들이 함정 장교들이에요. 아셨어요? 네, 함정병과로 알고 네, UDT 전투복은 있는데 UDT 아, 마크가 없어요. 초급반 안 받고. 네, UDT 교육을 안 받고 참모는 일반 장교들이 해요. 그러네. UDT가 네. 그렇게 하네. 네. 우리도 그래야겠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저도 연합훈련 경험이 꽤 많은데 소위 때 왔었던 그 팀장이 자기 소령진 달고 이제 본토 간다고 워싱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통역병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PPT 이거 할 줄 모르는데 큰일 났다. 한국군 기준으로 해서 소령진인데 PPT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2 때도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소령진인데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깨달은 게 이게 위관급 장교를 영어로 이제 Field Grade Officer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필드입니다. 너는 위관이니까 넌 필드에만 있어 이겁니다. 근데 한국군은 Field Grade Officer가 소위 중2 때부터 이미 교육장교 갈 준비하고 있고 작전장교 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할 줄 알면 똘똘하네. 야 너 작전장교 와. 이게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이 편제에도 개혁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네, 보통 일반적인 특수부대라고 하면 작전팀 한 명에 그 참모 지원이 5명이 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작전팀 5에 참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모 같은 경우는 장교도 마찬가지고 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전팀을 거친 인원들이기 때문에 선임입니다. 계급적으로나 속된 말로 짬으로나. 그러다 보니 참모 쪽에서는 혼자서 하기는 벅차고 그러다 보니 작전팀을 끌어다가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작군. 그 팀장들이 다 1차 팀장이면 갓대위들이니까 네. 한마디로 참모부에 휘둘린다. 네. 그렇기도 하네. 그래서 오로지 작전만 준비할 수 있게 작전은 작전 쪽에서 뭐 IPB부터 해서 뭐 정보랑 같이 해서 정보 제공하고 군수는 필요한 거 바로바로 본인들이 체크해서 지원해주고 그다음 인사는 뭐 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상은 저희 작전팀이 일부 또 빠져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상황이 많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윗사람들은 이건 어쩔 수 없다. 편제상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 점검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만 하자. 예전에 했었던 거대로만 하자. 계속 그게 매년 이어져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는 이제 한 개 여단 이거는 그냥 뭐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개 여단에 4개 대대가 있는데 그 4개 대대 중에 미군 같은 경우는 한 개 대대가 작전 지속 지원 대대입니다. 그냥. 그래서 나머지 3개 대대에서 작전하는 거를 이 한 개 대대에서 커버를 하는데 근데 저희는 4개 다 작전팀이고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전무하고 미군들도 놀라는 게 뭐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야 왜 니들이 하고 있냐 하면은 한국군은 사람이 모자라서 우리는 이거 작전팀에서 다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너네 훈련 언제 하냐? 이거 하고 해야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훈련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훈련 준비는 막 운영비 끌어 모아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불필요한 거 막 사가지고 막 옛날에는 적재 훈련한다고 탄 무게 맞춘다고 이상한 거 그 쇳덩이 사가지고 그걸 운영비로 사고 있습니다. 쇳덩이를 한 번 쓰고 버릴 거를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그런 건 사게 해주면서 진짜 제대로 훈련할 때 필요한 뭐 에어소프트건 이런 거는 얘기만 꺼내도 뭐 밀덕이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군들은 제가 알기도 복지나 이런 서포트면이 따로 있어요. 아예 단위. 그래서 숙소도 군인들이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요즘 우리 군도 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거지원센터가 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지나 그런 거는 아예 군인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 역량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지휘관은 지휘관 역량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중대장들이 뭐 돈도 신경 써야 돼, 물자도 신경 써야 돼, 모두 해야 돼, 모두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중대장은 딱 자기 화기만 하고 중대원 화기들만 챙기면 되는데 중대장한테 탄약고도 있으니까 탄도 확인하러 올라가서 지휘관이 매너 사인해야 되고 탄도 실셈 확인해야 되고 지휘관 바뀔 때마다 장비도 다 확인해야 되고. 근데 미군들의 입장은 딱 이제 총 쏠 때만 되면 야 가자, 총 쏘러 가면 되는 거고 쏘고 끝나면 정리는 걔네들 또 참모부 지원 서포트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전투가 필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부터 양성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길게는 6개월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린베레나 네이비실 그 사람들 1년에서 2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많은 교육들과 배울 때도 확실하게 배워서 옵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델타 하는데 그 델타조차도 선발을 거친 인원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겨우 꼴랑 길어봐야 6개월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 인원들이 자대에 와서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앞서 말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배워온 상태에서 자대에서 이제 팀들끼리 각종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작전 하나 내에서도 우발 사항들에 대해서 팀 인원들이 계속 훈련을 하면서 맞춰봐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기만 하더라도 개인 총기 핸들링 수준이 너무 제대로 된 교육을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다 보니 얘는 작전할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총기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이제 이 사람만 해야 되냐? 뭐 누구 전역하고 새로 들어오면 또 시작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투스텝을 못 간다는 거구나. 네. 아. 마찬가지로 전술에서도 이제 CQB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바로 방을 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건물까지 기동하는 거 침투, 그다음에 우발 사항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건물로 진입하는 순서, 그다음에 통로 기동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가려 그러면 또 새로 들어오고 또 네. 나가고 나가려 그러면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쪽을 바라보면 사방을 뭐 바라보는 그 다 팀 연습이 있다면서요. 네.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계속 이빨이 빠지는구나.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들을 이제 센스껏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또는 내가 내 등 뒤에 있는 동료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쌓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쌓을 수 있는 과정들이 미비하고 만약에 뭐 이런 선발 및 양성 과정 자체가 빈약해서 뭐 여단에서 자체로 이제 전입 교육을 하면 여단 자체에서 전입 교육을 조금 추가적으로 임무에 맞춰서 해주면 좋지만 막상 여단 전입 교육 과정도 체력 평가, 사격 평가식 사격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래서 독입니다. 독 그런 평가 시스템부터 해서